계엄이 선포됐을 때 문자 시스템이 없다고 할지라도 재난에 준해서 또는 민방위 사태에 준해서 얼마든지 문자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연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 때 매뉴얼이 없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항변하는 것과 똑같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발송하는 문자가 없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은 매우 경직된 행정 문화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이 북한의 오물풍선 그리고 이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일들을 저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만큼 오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 국회 국방위 이런 질의들을 봤을 때 뭐 전시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입니까? 이런 질문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러니까 꼭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앵커님께서는 혹시 프랑스 파리 가보셨어요? 2차례 가봤습니다. 그 공항 이름 기억하세요? 파리? 샤를 드골. 그렇습니다. 샤를 드골이 누구 이름인지도 아시죠? 그 전 대통령. 그렇죠. 샤를 드골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유산, 오늘의 성과, 이익, 상황, 내일의 희망, 이 모두를 국가는 책임져야 된다. 국가의 책임은 어제의 유산, 오늘의 상황, 내일의 희망을 책임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샤를 드골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들을 잘 실현하는 것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개념인데요. 요즘에 자꾸 언론에서 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드린다면 이 용어들이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실제로 우리 국민보호 시스템에 이런 용어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쟁 기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거나 기습 공격을 하거나 해서 실제 무력 공격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전쟁의 시작이고요. 전쟁이 끝나는 것은 종전협정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고 마무리를 하는 협정, 이때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을 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아닌데 동란 상태라고 또 표현을 하고 또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 요 상태를 사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것도 또한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건 역시 뭐 전시는 아니지만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교란 상태, 사회 질서의 교란 상태. 이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 추가되는 것은 격한 자연재해, 재난이 발생해서 국가의 평온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 예컨대 뭐 일본으로 본다면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달지 뭐 이런 상태겠죠. 이런 상태를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1950년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제 그런 6.25 같은 경우에만 이제 전시라고 부르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전시이고 이제 나머지는 사변이었던 경우가 있었죠. 계엄이 선포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상황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과연 이걸 뭐 전시로 볼 거냐, 사변으로 볼 거냐, 뭐 비상사태로 볼 거냐 정확히 진단한다면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저의 평가이고요. 그 이유는 그 통합방위라고 하는 민관군 합동작전 시스템이 있는데 네. 여기에 통합방위 사태라는 용어가 나와요. 전형적으로 연평도 포격 상황은 통합방위 사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민방위 기본법에는 민방위 사태라고 해가지고 재난이나 또는 이런 그 비상사태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을 민방위 사태, 민방위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연평도 포격 도발은 역시 민방위 사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북한의 오물풍선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좀 아주 정밀하게 말한다면 통합방위법상의 그런 북한의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이때 발생한 피해는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 가지고 민방위 시스템에 의해서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방위 사태, 민방위 사태,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같은 걸 보면서 네. 이 사태라는 단어를 저희가 지금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듣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많이 듣는 그리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학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그냥 다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때 논의된 것들이 이러이런 용어들이고 이게 다 어느 제도와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이제 매년 을지 연습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UFL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렇습니다.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무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각각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을지 연습이다, 충무 계획이다 이런 용어들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네. 이것은 과거에 이 업무가 매우 중시되었던 시대에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른바 애칭이고요. 예. 정확한 것은 비상대비법에 의한 비상대비 계획이고 이걸 또 충무계획이라고 변형해서 말하고 있고요. 예. 또 이 비상대비법에 의한 비상대비 계획을 실행해보는 것을 우리는 비상대비 연습을 을지연습이라는 애칭을 쓰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런 그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어떻게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어떻게 또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비상대비 시스템이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중요한 훈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매년 8월경에 여름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또 민방위 훈련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대비 또 뭐 통합방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때 8월 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방위 사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민방위 사태라는 게 이제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방위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중에서 제일 장남이다. 네, 맞이다. 왜 그러냐? 또 이건 보통 우리가 집터를 말할 때나 어디 말할 때 뭐 약간의 그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말할 때 막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 뭐 배산 임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민방위를 쉽게 설명할 때 그 왼쪽에 있는 예쁜 산, 오른쪽에 있는 예쁜 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재난과 군사적인 위기를 다 함께 아우르는 제도가 민방위다. 목적이 뭐냐?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어떻게 군사적인 위기나 어떻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어떻게 대피할 것이냐. 예. 또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이 불을 빨리 끌 것이냐. 그다음에 응급 환자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응급 환자를 처치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군인들이 군사 작전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예. 또 교통을 어떻게 좀 차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민방위 시스템인데요. 이 민방위 시스템이 가장 이렇게 범위가 넓다. 그래서 민방위 시스템 하나가, 민방위 기본법상 민방위 시스템 하나가 잘 작동이 된다면 국민 보호 시스템은 거의 80% 이상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재난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수시로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민방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민방위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 예. 매년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는데요. 이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재난 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상황을 다 아우르고 있는 국민보호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에서 전역하신 분들은 이제 예비군을 거쳐서 이제 민방위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되면은 조금 이제 역할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오히려 개념이 광범위하고 역할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이제 우리 남성들의 경우에 군복무 하지 않습니까? 네. 군복무 끝나면 예비군 하지 않습니까? 예비군 끝나고 나면 이제 민방위로 편성이 되는데 보통 그때 이제 난 끝났어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끝난 게 아니라 예. 더 중요한 일을 한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예. 내 생활 현장에서 내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지금 교수님 이야기 통해서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뭐 전시, 사변, 비상사태, 을지훈련, 그리고 네. 충무계획, 이런 용어들을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데, 좀 알기 쉽도록 이 제도나 기관도 같이 좀 따라가야 될, 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그 샤를 드골 대통령의 그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예. 그런 과거의 유산, 현재의 상황, 성과, 미래의 희망을 책임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촘촘하게 하는 것이 국민보호 시스템이고 위기관리 네.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자꾸 법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선진 국가이다 보니까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시스템은 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 정책들은 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요. 이제 어떤 그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군복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군 조직법에 의해서 편성된 육해공군 해병대가 전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국민 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군복무 끝나고 나면 예비군법에 의해서 예비군이 동원돼서 이렇게 국민 보호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이 군과 예비군과 지자체와 경찰, 네. 그 다음에 민방위대가 함께하는 민관군 합동작전이 있습니다. 네. 이게 통합방위 작전입니다. 앞으로 현대화되어 갈수록 통합방위 작전이 가장 어렵고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 시스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군사적인 위기나 재난 둘 다를 커버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시스템이 작동된다. 예. 약 340만 명 정도의 민방위 대원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비문 규정인데요. 이런 전시나 전평시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국가 위기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네.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건 행정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참담한 그런 계엄, 이것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계엄법이 만들어져 있고 예. 이 계엄법에 의해서 계엄이 이렇게 계엄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건데 이건 국회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제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금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이 좀 딱딱할 수도 있는 법에 대한 용어나 이 정리를 오늘 너무 쉽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잘 지금 하면서 방송을 또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재난 문자예요. 네네. 왜 그 평소에 자주 오던 재난 문자가 이번에 안 왔느냐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먼저 좀 전제적으로 일단은 왜 안 왔냐라고 말을 하기 전에 예. 일단은 좀 반성해 볼 점은 뭐 너무 문자들이 많이 오니까 또 안 보는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네. 왜 안 왔냐를 얘기하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우리 학생들한테나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 그 문자가 안 온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 그 경직된 행정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태원 참사 때 이태원 참사 기억하시죠? 예. 이태원 참사 때 매뉴얼에 주최 측이 없는 축제는 매뉴얼이 없다. 네. 그러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항변하는 것과 똑같다. 그 비슷한 것을 좀 유추 적용해서 해도 예.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수익적 행정 행위는 그렇게 엄격한 규정이나 그런 뭐 없이도 예. 얼마든지 국민을 도와줄 수 있는 거다.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너무 이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자가 계엄이 선포됐을 때 문자 시스템이 없다고 할지라도 재난에 준해서 예. 또는 민방위 사태에 준해서 얼마든지 문자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연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그 계엄이 선포됐을 때 발송하는 문자가 없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은 매우 경직된 행정 문화이다. 네. 이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꾸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것에 준용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업무 관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자막 보시는 대로 이제 기상특보 관련돼서도 이제 재난 문자가 항상 이제 받아볼 수 있었고, 네. 뭐 사회 재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이 됐었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TV 생중계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한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번 그 출연하셨을 때 재난 문자에 대한 개선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자 자체가 국민들이 좀 볼 때 알기 쉽게 좀 전달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신속히 알리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이 문자를 잘 안 본다고 해서 예.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또 이 문자 발송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일깨워줘야 되고요. 예.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번에 계엄 상황에서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해서 이걸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요. 예. 정부가 문자를 발송한다는 것, 지자체가 문자를 발송한다는 의미는 첫째는 상황을 알려준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고 예.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로 대피하라 할지 어떻게 행동하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전반 출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세 가지 상황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고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를 매우 간결하고 쉽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문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의 시대에 깊숙이 들어서서 살다 보니까 문자가 와야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네. 문자가 안 오면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SNS나 뭐 이런 많은 매체를 통해서 계엄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문자가 안 오니까 이게 실제 정확한 것인지를 계속 그렇죠. 의문감을 갖게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재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입법을 또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규칙, 문자 방송 운영 기준 규칙을 조금 더 이번에 촘촘하게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예. 이게 개별 입법을 하게 되면 이게 법상의 충돌의 문제, 중복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나 해일이나 워낙 이제 자연재해가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계속해서 훨씬 이제 많은 문화가 네. 경험이 축적되어 있죠. 네, 개선이 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문자를 받아야만 네. 우리가 이게 비상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부에서도 네. 상당히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이제 부분 같습니다. 재난안전 상황실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자체마다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자체도 많았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현재는 좀 개선이 됐습니까? 예, 이게 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부의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지자체의 재난관리 평가에 참여한 지가 뭐 거의 한 15년 넘어가는데요. 예. 이미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재난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재난 상황실이 시장, 군수, 구청장실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다른 건물에 있느냐, 바로 옆에 있느냐, 같은 네. 층에 있냐에 따라서 점수 차등을 둘 정도로 네. 디테일하게 오래전부터 재난 상황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용산 그 이태원 참사 상황 때도 당연히 예. 재난 상황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또 문제는 이런 상황실이 잘 모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재난 상황실이 잘 운영이 안 되거나 예. 잘 활용이 안 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작동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작동성이 키워드입니다. 작동이 문제가 됐다. 특히 그런 그 많은 정보들이 그 지역의 많은 정보들이 예. 재난 상황실로 다 모여들어서 그 기초지자체 현장의 상황이 모여서 광역 중앙부처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네. 기초지자체에서 그 참 재난 상황실에 대한 활용성, 작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당연히 상황실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다 허술하게 운영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실이라는 것은 24시간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신속 정확하게 이제 작동이 돼야 될 이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실 재난이라든가 비상사태는 예고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취약한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좀 늘 상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네. 아주 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재난 상황실을 설치했는데 재난 상황실을 가동을 안 하는 시간에 느닷없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중요한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재난 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24시간 운영을 할 때 사람들이 교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자들이. 예.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3교대, 어떤 지자체는 2교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재난 상황실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재난만 보는 게 아니라 치안 뭐 또는 뭐 어떤 무슨 뭐 통합방위 사태랄지 네네. 이런 여러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그런 정보의 파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재난 상황실에는 경찰, 소방 등등이 함께 근무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이제 이 재난 상황실로 정보가 모여드는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그 가장 현장 수단이 네. CCTV입니다.
CCTV가 서울시, 서울특별시사나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평균 한 2,500대 정도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500여 대. 예. 네. 앞으로 더 촘촘해질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게 스마트 시티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 도시의 모델은 스마트 시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가 뭐 각 기초지자체들이 10,000대, 20,000대로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CCTV가 의 정보들이 24시간 가동되는 기초지자체 상황실로 집계가 되고 이 상황실에서 모든 경찰, 소방, 뭐 군이 다 함께 파악을 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계엄 사태 때도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청에서는 영등포구청 상황실에서는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고 이 상황을 서울시로 보고를 했을 거고 서울시에서 또 보고 있었고 이 상황을 또 행안부에서 보고 있었고 이 상황을 국방부에서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파악 시스템을 토대로 각각의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각각의 상황, 각각의 시스템들이 작동이 돼야 될 것이다. 작동성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늘 이 돌발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 속에서 이 재난이 발생할 때 비상 사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작동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재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관리학회 부회장으로 계시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관리 능력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제도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래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문화의 개선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한 그 어떤 시스템 작동인데요. 재난관리 시스템은 매년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관리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그 작동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겪은 뭐 계엄이랄지 또는 뭐 이런 약간의 군사적인 위기 등은 자주 발생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칫하면 서류상의 시스템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계엄 상황을 보면서 귀중한 것을 학습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난이나 계엄이나 또는 전시 상황이나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다 경험해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귀중한 학습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강 작가가 사랑에 대한 어린 시절에 쓴 시를 우리가 언론에서 다 봤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을까? 가슴 속에 있지. 그 사랑은 어떻게 움직일까? 사람의 가슴과 가슴을 연결하는 실이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은 그 기본 바탕 철학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사람이 가슴과 가슴을 연결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을 연결하는 국가기관과 국민을 연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위대한 힘이다. 사랑의 힘으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된다. 왜냐? 그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부모의 마음이네요. 부모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한국 시각으로 오늘 이제 새벽에 스톡홀름에서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바로 오늘 그날인데 아주 또 좋은 말씀, 가슴과 가슴을 연결해주는 실과 같은 그런 사랑의 해결책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이 용어가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이 법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샤를 드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부의 책임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비유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철 호남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